내일부터 누구 아이도 안 봐. 나는 내 인생 살러 간다. 제가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을 때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신 나갔어요? 할인이랑 미르는 어쩌라고요? 큰딸 지수가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 순간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돌봄 원칙 4조라고 쓰인 종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가족끼리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아들 소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앞으로 약속 없이는 아무도 안 봐. 이 폭발이 일어나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미라입니다. 올해 66이에요. 부산 사하구 감천동 골목 끝에서 미라의 바늘숲이라는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 벽에 무지개색 실들이 주르르 걸려 있습니다. 40년 넘게 모은 실들이에요. 오른쪽에는 재봉틀 세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가장 구석에 있는 검은색 재봉틀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이 재봉틀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 25살 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려주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헌 옷을 새로운 물건으로 바꾸는 업사이클이 제 전문입니다. 낡은 청바지를 세련된 토트백으로, 남편 셔츠를 아이 앞치마로 만들어요. 버려질 뻔한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죠. 제 인생도 그 재봉틀처럼 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딸 지수는 38부로 광고 대리점 팀장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일벌레예요. 둘째 소윤이는 35으로 건설회사 과장입니다. 조용하지만 책임감이 강해요. 막내 민정이는 33으로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남편은 목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부산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해질녘에 돌아왔어요. 손은 늘 거칠었지만 제 어깨를 감쌀 때는 따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바빴어요.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론 아이들 셋 키우기가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 뒷바라지, 밤에는 동네 사람들 옷수선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 새벽 2, 3시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미라 시솜씨가 정말 좋다. 동네 아줌마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엔 공짜로 해드렸는데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복 수선부터 아이들 체육복까지 바늘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늘 아팠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깨와 목도 구부정하게 앉아서 일하느라 늘 결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나간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공사장 크레인 사고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막내 민정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게 남은 건 작은 공방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바느질만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굽을 정도로 바늘에 찔려가면서도 일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돈 때문에 잠잘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셋 모두 대학까지 무사히 보냈어요. 졸업식 때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없이도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야 제 삶을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생존이 목적이었거든요.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몇 년 전부터는 젊은 사람들이 제 공방을 많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 청바지로 가방 만들 수 있어요? 할아버지 셔츠로 아이 원피스를 만들어 주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특별한 주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업사이클 기술을 배웠어요. 인터넷 영상을 보며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꿈이 생겼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바느질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청 평생학습 강사 공모에 지원하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수가 할인이를 낳았어요. 1년 뒤 소윤이가 민규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키울 테니까 편히 쉬세요.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요. 손자, 손녀가 생겨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매일 이런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만 부탁해요. 매일 아침 7시면 지수가 할인이를 데려와요.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9시 반이면 며느리 가람이가 민규를 맡기고 가요. 어머니, 야간 근무라서 내일 새벽에 올게요. 제 공방은 완전히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재봉틀 2대는 천으로 덮었어요. 모든 가위와 바늘을 높은 선반으로 옮겼습니다. 바닥에는 실밥과 과자 부스러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달력을 보면 한심했습니다. 온통 할인이 돌봄, 민규 돌봄이라는 글씨뿐이었어요. 제 일정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 공모 마감이 일주일 남았는데 샘플 작품은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계획서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내일은 시작해야지 생각하지만 아침이면 또 아이들이 와요. 어느 날 친구 은자를 만났습니다. 미라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힘들어 보여. 나는 요즘 판소리 배워. 딸한테 경계를 확실히 정했더니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더라. 너도 66살이야.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렸어요. 집에 돌아와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3년째 오늘만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작 서미라의 하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날이 언제였을까? 66년을 살면서 정말 제가 원하는 일만 한 하루가 있었을까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할인이가 재봉 가위를 만지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며 아이가 울어댔어요. 민규도 놀라서 바늘통을 엎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바늘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제가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66년 살면서 그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이틀 뒤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다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에 손목은 욱신거렸어요. 몸살까지 겹쳐서 체온이 37.8도까지 올랐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7시 정각에 지수가 할인이를 데려왔습니다. 지수는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여전히 할인이를 맡기고 가려는 거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려 했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엄마가 할 얘기가. 엄마, 그 얘기 나중에 해요. 지금 진짜 늦었다고요. 지수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9시 반이 되자 가람이가 민규를 데려왔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가람이는 손자 돌봄이 더 급하다며 제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말투가 점점 건방져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하루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몸은 아픈데 아이들은 더 보챘어요. 할인이는 어제 가위에 다친 일이 무서웠는지 계속 울어댔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떼를 쓰고 밥도 거부했어요. 민규도 낯선 환경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보채고 울어댔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울어대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감기로 목이 쉬어서 달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공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실밥과 과자 부스러기가 뒤섞인 바닥에는 아이들 눈물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체온이 38.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손목 통증까지 심해져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정말 아프다고, 열이 38도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이라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제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며 감기 정도 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제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소윤이에게도 전화했지만 현장에서 큰 문제가 터졌다며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람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혼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열이 나는 몸으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달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어지러워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계속 울어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지수가 왔어요. 할인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하루 종일 할머니가 소리 질렀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노려보듯 쳐다봤어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며 화풀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화풀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언제 화풀이를 했다는 건지. 아픈 몸으로 하루 종일 돌봤는데 고마운 말은커녕 비난만 들어야 했습니다. 지수는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할인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9시가 되어서야 가람이가 민규를 데리러 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민규가 말썽 안 부렸느냐고 물으면서 내일도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많이 아팠다고 하니까 아 그러셨냐는 식으로 대답하면서도 걱정이나 미안함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열이 38도 넘게 났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내일 부탁권은 빼놓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아파도 당연히 손자를 돌봐야 한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가람이는 제 얼굴이 굳어진 걸 보고는 서둘러 민규를 안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혼자 공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몸도 아픈데 가족들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제 상황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니까 은자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픈데 억지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하면 된다고요. 은자 말이 맞았어요.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7시가 되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초인종을 연신 눌렀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밖에서 왜 문을 안 여냐며 늦는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지수는 할인이를 데리고 어쩔 줄 모르며 떠나야 했어요. 가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규를 안고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저는 끝내 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지수가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자기가 회사에서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느냐는 식이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엄마도 내일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했더니 손자 돌보는 게 꿈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에는 소윤이와 가람이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셋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가람이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말 끝까지 들어본 적 있냐고 하니까 바빠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면 시어머니 말은 안 들어도 되느냐고 했더니 가람이 얼굴만 붉어질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제대로 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웠습니다. 제 상황이나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평생학습 강사 공모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샘플 작품은 하나도 못 만들었고 계획서는 여전히 백지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66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날 밤 달력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요. 말로는 안 통하고 문 안 여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제가 진짜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내일은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66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평생학습 강사 공모 마감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에 앉았어요. 하얀 지원서 앞에서 펜을 들었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샘플 작품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3년 동안 꿈꿔온 일이 이렇게 물거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가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66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체온계를 재어보니 여전히 37.5도였어요. 몸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욱신거렸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이런 몸 상태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지수가 할인이를 데려왔어요. 지수는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화낸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지수가 할인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오늘은 정말. 엄마, 그 공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엄마 나이에 무슨. 지수가 제 말을 자르며 지원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그 말에 뭔가 머릿속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9시 반에 가람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여전히 지원서를 붙들고 있는 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어차피 나이도. 또 나이 얘기였어요. 66세가 되면 꿈을 접어야 하는 건가요? 가람이는 민규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요. 그날 하루는 더욱 지옥 같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픈데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보챘어요. 마치 제 절망을 아는 듯이 말이에요. 할인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며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썼습니다. 온 공방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규도 이유 없이 계속 울어댔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줬고 분유도 먹였는데
계속 울어댔어요. 제가 지원서를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써보려 할 때마다 아이들이 방해했습니다. 하린이는 제 팔을 잡아당겼고 민규는 기어와서 종이를 만지려고 했어요. 펜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하린이가 제 지원서를 확 밀어버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꿈이 7살 아이 손에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린아, 제발.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하린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싫어. 그거 치워. 나랑 놀아줘. 점심시간이 되자 더 힘들어졌어요. 하린이는 집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며 밥을 거부했습니다. 민규는 이유식을 먹다가 토해버렸어요. 토사물이 제 무릎과 지원서 위에 떨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청소를 하는 동안 또 1시간이 지나갔어요. 마감까지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지원서를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테이프로 붙이고 구겨진 부분을 펴고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린이가 궁금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뭐해? 할머니 꿈이야. 하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후 3시 민규가 또 토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만든 지원서 위에 직접 토해버렸어요. 토사물 냄새가 공방에 가득했습니다. 또다시 청소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시간이 흘러갔어요.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2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새 지원서에 겨우 이름을 써놓고 있었을 때 하린이가 또 방해했습니다.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배고파. 지금 당장 줘. 펜이 또다시 종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지원서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툭! 제가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됐어.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린이와 민규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더 이상 지원서를 보지 않았어요. 펜도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공모가 마감되었어요. 66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녁에 지수가 하린이를 데리러 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가람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없이 민규를 내어주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공방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찢어진 지원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토사물 얼룩이 묻은 종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포기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미라야, 판소리 발표회 내일이야. 너도 언젠가는 내 무대에 설 날이 올 거야.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자는 66살 나이에도 자기 꿈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공책이 생각났습니다. 20년 전에 끄적여둔 나만의 바느질 교실 계획서였어요. 먼지 쌓인 공책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에 제가 써놓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바느질,
버려지는 옷들로 만드는 새 생명, 손끝에서 피어나는 행복. 그 글들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종이 한 장을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돌봄 원칙 4조. 써놓고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달라질까요? 가족들이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더 큰 갈등만 생길까요? 구청 공모는 놓쳤지만 정말 끝인 걸까요? 66살이 정말 너무 늦은 걸까요?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들 앞에서 이 종이를 꺼낼 용기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답일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일까요? 지갑 속에 종이를 접어넣으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실행했습니다. 7시가 되어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수가 초인종을 연신 눌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지수는 떠났어요. 할인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9시 반에 가람이가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규를 안고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먼지 쌓인 재봉틀을 닦았습니다. 흩어진 실들을 정리했어요. 바닥에 실밥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공방이 다시 제 공간이 되었어요. 저녁 7시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지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지수가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돌봄 원칙 4조? 이게 뭐예요? 앞으로는 이 규칙대로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가족이니까 더 약속이 필요해. 그날 밤 소윤이와 가람이도 왔습니다. 셋이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너무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 내 차례야.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수가 7시에 왔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전 예약이 없었거든요.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오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정말로 이 규칙을 지키실 거예요? 그럼 저도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지수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당황했어요. 지수는 회사 일정을 급히 조정해야 했습니다. 소윤이는 현장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했어요. 가람이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패턴이 바뀌었어요. 지수는 회사와 육아, 시간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몰아서 잡았어요. 오후에는 할인이를 일찍 데리러 갔습니다. 소윤이는 재택 근무를 늘렸어요. 현장 직원들과도 스케줄을 조율했습니다. 가람이는 병원과 교대 일정을 재조정했어요. 동료들과 스케줄을 바꿔가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이는 처음에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엄마와의 시간을 즐겼어요. 엄마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책도 읽었어요.
민규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소윤이가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아빠가 돌보는 민규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소윤이가 함께 아이들 스케줄을 관리했어요. 누가 언제 아이를 돌볼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가람이도 남편과 상의해서 육아를 분담했어요. 무엇보다 대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수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탁했어요. 엄마,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할인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가람이도 존댓말이 더 정중해졌습니다. 어머니, 목요일 오전에 민규 돌봄이 가능하신지 미리 여쭤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도 여유가 생겼어요. 계획된 시간에만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재봉틀을 다시 돌렸습니다. 새로운 작품도 만들었어요. 구청 공모는 놓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바느질 교실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2-3분만 오셨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기뻐했습니다. 헌 옷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거였는데. 소윤이도 비슷한 반성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가람이는 더 깊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더 기뻤던 건 진짜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였습니다. 2달 뒤 주민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가 만든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만든 소품들도 있었어요. 할인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선생님이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뿌듯했어요. 가람이도 감탄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엄마 덕분에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철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조율하면서 살게요.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우리 모두 배웠잖아. 그날부터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부탁 대신 조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수와 가람이가 돌봄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관계가 달라졌어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수업이 있어서 안 돼. 다른 시간은 어때?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66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제2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산 사하구 주민센터 로비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어요. 서미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업사이클 바느질 전시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66년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전시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주민센터에 도착했어요. 유리 진열대 안에 제가 만든 작품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빛 앞치마, 청바지로 만든 토트백, 남편 셔츠로 만든 아이 원피스.
각 작품마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서미라육 16 재봉업 사이클 강사. 그 글씨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이름일까 싶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셨어요. 제 수업을 함께 들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 모두들 제가 만든 작품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김옥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덕분에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셨어요. 미라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어르신들은 각자 만든 작품도 가져오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놀림이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오후 2시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할인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 작품들을 신기해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선생님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지수가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소윤이도 아빠 셔츠로 만든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가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가 정말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때 주민센터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벌써 다음 기수 신청자가 50명 넘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년에는 더 큰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66살에 받은 첫 번째 정식 제안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걸었어요.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지수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며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소윤이도 엄마 꿈을 무시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가람이는 더 깊이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우리 모두 배웠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성장했잖아. 지수가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 66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쟤를 필요로 했습니다. 소윤이가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계획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수업도 더 늘려볼 생각이고 업사이클 제품 판매도 고려 중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6살 엄마가 사업까지 생각한다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말렸을 텐데 이제는 모두 응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지수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할인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신의 꿈을 찾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소윤이와 가람이도 육아 분담을 더 체계적으로 했어요. 더 이상 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할 때만, 미리 약속된 시간에만 돌봤습니다. 할인이와 민규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할인이가 내일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2시간 전에 예약해. 이제는 농담이 되어버린 우리 가족의 규칙이었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에는 갈등의 원인이었던 말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농담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자 제 바느질 교실은 더욱 인기가 많아졌어요. 추운 겨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엄마들도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수업이 되었어요. 70대 할머니와 30대 엄마가 함께 바느질을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며느리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배우고 싶은 마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연말이 되자 주민센터에서 올해의 우수 강사상을 주셨어요. 66살에 받은 생애 첫 상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어요. 할인이와 민규가 박수를 치며 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람이도 어머니를 본받아 열심히 살겠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상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고. 그날 밤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봉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실들이 무지개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쁨들. 66살, 이제 시작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꿈을 포기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도전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젊었습니다. 바늘이 실을 깨어 천을 이어가듯이 저도 시간을 깨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에는 가족의 사랑과 이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득했어요. 내일이 기대돼. 제가 혼자 중얼거렸을 때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바람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꿈과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당연함 대신 조율이 자리 잡았고 부탁 대신 협력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했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섬이라 자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니까요. 바늘이 천을 꿰매듯 저도 하루하루를 꿰매어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해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